네, 패션 피플에게 패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또 트렌디한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이 남자에게 물어봐야겠죠.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어떤 핫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약간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는 없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재테크하는 분들 그 세금을 좀 저렇게 볼 분은 꼭 좀 들어야 될 얘기. 만능 종합 통장이라고 해서 ISA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이 만능 통장 하는데 정말 만능 통장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네.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지요? 왜냐하면 뭐 정식 명칭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요. 네. 대상자는 근로자라든가요, 자영업자, 즉 사업가를 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세금 내는 분들이 되겠고요. 네. 또 농어민의 어떤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리 여기에서 만능 통장, 주식이건 펀드건 파생상품 투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그래서 만능 종합통장인데 정말 만능인지 모르겠으나 여튼 만능이라고 많이들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뭐 가입 조건이나 한도나 이런 게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표를 정리해봤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니까 한 2억 내겠다라도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이고요.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 되겠고요. 네. 세제 혜택은 이게 중요한데 5년간에 수익을 200만 원까지 벌 때까지는 일단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9.9%가 되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비과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거가 되겠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이 15.4%가 붙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안 되고 그냥 세금을 멍청멍청 내리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분리과세를 시켜버립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해당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계좌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 이득이 있는데 아까 제 눈에 딱 띈 게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럼 네. 뭐 주부라던가 은퇴하신 분들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주부분들 중에서 집에서만 일하시고 아이고야. 특별한 소득 없는 분은 안 돼요. 은퇴하신 분들 해당세 없는 무소득자는 일단 가입할 수 없겠고요. 네. 또 이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능 통장 개념이 다른 국가에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우리가 처음인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죠. 뭐 예가 있어야 되는데 영국이랑 일본에서 이런 게 만들어갖고 특히 영국에서 특히 히트를 쳤다는 거거든요. 네. 영국은 16세 이상 국민 대상을 하면서 15,000파운드, 약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 40% 이상이 가입하면서요. 재테크에서는 기본적인 통장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 네. 일본도 2014년 가을부터 들어섰어요. 그래서 아베가 들어오면서 아베노믹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 권장을 하면서요. 2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연간 10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 내에 가입할 수 해주고 있고요. 나름대로 일본에서 히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변 배경이나 뭐 환경 등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이 만능 통장 ISA가 어떻게 운용이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인데 예금 적금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펀드가 들어가고요. 상장 진수 펀드, ETF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ETF가 들어가고요. ELS,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ELS 있고 파생 연계증권이 있는데 이것이 일임형이 있고 신탁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게 증권사, 은행 모두 가능한데요. 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왜 핵심이 되겠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익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ELS나 상장지수 펀드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손해본 건 네 책임이고 나머지 어떤 상품에서 이익 난 것에서 뭐 15.4% 무조건 세금 내는 건데요. 네. 이 통장 안에 이 계좌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손해 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익을 뭐 100만 원 받는데 어떤 곳에서 50만 원 손해봤으면 100에서 50을 뺍니다. 그럼 50에 대한 네, 세금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합으로 돈 번 것만 계산해서 세금 내니까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손해난 건 당신 책임이고 손해나고 세금 낼 건 다 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결된 것은 여기서 여러 가지 상품이 들어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최종 네트로만 세금 낸다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뭐 할 만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뭐 기존에는 내 돈 잃은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세금까지 내야 됐던 부분이 그렇죠. 조금 네.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럼요. 앞서 이야기 주실 때
새 혜택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새 혜택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딱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이런 거 있죠. 기대 수익률은 높지만 어떤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게 ELS도 있을 것이고요. DS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좋겠죠. 왜냐면 이윤 낼 때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갖고 세금 낸다는데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특히 여기는 비과세고 분리과세까지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익을 무조건 안정적으로 예금 적금 나면 무조건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같이 섞어 넣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손해 봤을 경우에 다른 것들에 이게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즉 세금 감면포를 고려해서 얘기하셔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ISA 같은 경우 요즘에 좀 잡음도 많아요. 뭐 네. 증권사, 은행사끼리 알력 다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한 이야기도 좀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투자 쪽이 하면 증권사에서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만히 앉아서 뺏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이런 거 자꾸 일임업이나 이런 그 투자 신탁을 허용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일임형과 신탁형을 은행 증권사 모두에 허용해 줬어요. 아하.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뺏길 만한 것을 다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청자분들도 아는 분들이 뭐 조카분이나 이런 분들이 뭐 아드님이 여기 다니시면 계좌나 개설해달라 그러잖아요. 막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증권 전국에 딱 하나만 됩니다. 딱 하나. 네.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 모두 하나 1인 1계좌니까 네. 헷갈리신 분은 은행 따로 증권사 따로인데 그게 아니라 전체에서 하나니까요. 이거 꼭 해서 가장 본인에 맞는 거를 딱 선택하셔야 되겠죠. 네, 은행사, 증권사는 지금 고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어차피 1인 1계좌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들에게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 이 ISA에 대해서 리포트들 올라오고 있습니까? 일단 크게 보면 일단 은행은 의류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은행은 지점이 7,100가 넘고요. 증권회사는 1,300개 정도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게임이 5대1 정도니까 당연히 은행이 일단 유리하겠고요.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키움증권에서는요. ISA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자산관리 시장에 무한 경쟁이 예고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유진증권도 시장 규모 넓힐 것이나 은행에 나설 은행에 유리하다. 이런 유리하다.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주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이 보시는 다른 관심주가 있으신 거예요?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특정 이게 발표되면서 은행이나 증권주가 같이 레벨업이 조금 올라갔어요. 네. 주식이 더 반등해서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좋아진다? 저는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결국은 계좌에서 이동할 뿐이죠. 내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고 오른쪽 주머니.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가고 우리은행 같은 것이 KB은행 가고 증권을 갔지. 그게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하거든요. 네. 맨날 얘기하지만 3대 이동통신이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좋아질 건 사실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인증과 관련해서 비대면에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런 보안 인증과 관련된 회사가 좋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겠는데요. 다만 냉정히 보면 증권사가 됐건 은행이 됐건 간에 일단 지점이 많고 온라인 자산 운영의 경험이 많은 회사가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회사 보면 온라인 쪽에서 많이 있는 쪽은 키움증권이 당연히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고요. 자산 관리하면 역시 증권사 중에서 대형사를 좀 찾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보면. 그들이 돈을 잘 벌어주고 못 벌어주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 KDB 대우증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겠냐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안 관련주로도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ISA로 인해서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딱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